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한일 외교에 큰 숙제를 안겼습니다. 일본이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카드를 고심 중인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짚어봅니다. 네, 한편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 보면 사필 규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진즉에 됐어야 될 일인데 그렇죠. 광복 73년 만에 어렵게 지금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 정부가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감정적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이제 이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만시지탄이지만 중요한 판결이 더 늦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4분이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세 분은 고인되셨고 한 분만 지금 생존해 계세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일찍 판결이 나왔더라면 이 피해자들한테 위로가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지난 정부 시절에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의 재판 거래 와중에서 이 피고 측이 이 제기한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지금 5년 이상 계류가 됐다가 이번에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일단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다라는 점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분명하게 판시를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65년도에 맺어졌던 그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과연 강제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식민지 지배의 개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인도적인 범죄가 전제된 그런 개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강제징용 그 손해배상 사건도 그 여러 건이 하급심에 계류가 되고 14건이 지금 걸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위안부 사건이라든지 간토 대지진 그 학살 피해 사건이라든지 여러 그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판결이 난 데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배상을 받는 건 다른 문제고요. 지금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은 또 다른 문제인 게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현실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텐데요. 일본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이제 패소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할 텐데요. 그 부분도 이제 포스코 주식이 일단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3% 정도 그 포스코 주식이 미국 은행을 통해서 이제 예탁증권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미국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강제 집행을 하려면. 근데 미국 법원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법원의 판례가 엇갈리니까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 회사와 그 가해 회사와 한국 회사의 합작 회사가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작사가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또 실제 집행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이제 우선 합작 회사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사실 이제 이 사건은 보면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강제징용 사건에 있어서 그 원래 채권 채무 관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한다는 얘기만 있었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족들도 이 부분 이제 위자료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이 가능하거든요. 유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집행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인 집행은 앞으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어떤 대응을 내놓기보다는 어떤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라든가 법무부, 뭐 대법원 이런 데하고 다 의논을 해서 외교부랑 여러 부처 차원에서 이제 범정부의 그 대책 그 TF팀 같은 게 네. 구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사실 뭐 외교부 브리핑도 그렇고 뭐 이낙연 총리 얘기도 그렇고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만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정부도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범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뭐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 정부가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항의를 하고 있고 비단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재계도 오늘 잇따라서 이제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그런 네. 성명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인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도 네. 이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의 문제로 이 어떻게 보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비단 이 사안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열렸던 관함식의 예. 그 자위대 깃발 예. 사건도 있었고 또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일본 네. 측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여러 가지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긴장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피해자들의 아주 오래된 한설인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일본과의 그런 외교 관계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그 어려운 고난이도의 그런 방정식을 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게 65년의 그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완성됐다. 이게 정부의 그동안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저는 그 공식적인 입장부터 철회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니겠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고 앞서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국내에 있는 어떤 가해자하고의 소송이 아니고 일본 회사고 그리고 대부분의 재산이 일본에 있는 데다가 일부 한국에 있는 재산이나 그 이 사업체마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아마도 쉽지 않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본다면 가야 된다. 정부가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한 좀 끈질긴 예. 그런 설득과 또 외교적 해결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의미 있는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게 정부의 공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결과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어떤 차원에서 인권 유린이죠. 특히 성폭력 문제 이런 문제가 밝혀진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피해자들의 어떤 자신의 실명을 걸고 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그 고백 형태라든가 이런 건 있었지만 국가에서 다시 국가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이 경우는 사실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넓은 범위에서 이런 네. 피해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뭐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이런 문제가 과거에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드러내기는 참 어려운 치부인데 그렇죠. 예, 치부지만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그 공식 조사로 또 이 부분 입장 표명이라고 밝혀질 텐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피해자들 명예 회복이라든가 가해자의 신원 같은 게 사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이 가능하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들도 어쩌면 그 책임자, 더 위에 책임자들이 있을 수밖에 네.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도 밝혀야 할 거고 또 이 피해자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생존해 있으면서 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가 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 대책 같은 게 또 마련이 돼야 되니까 더 자세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그리고 피해자 지원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더 의미 있는 그 조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지금 추가 조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여야에서 합의를 해서.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일단 좀 약간 미루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은 통과가 됐죠. 예. 이미 뭐 40일 전에 통과가 돼서 발효가 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자유한국당 측에 이 추천위원이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게 좀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일각에서는 그 지만원 씨, 5.18은 뭐 북한군 소행이다 이런 얘기로 처벌까지 그분이 받으셨었죠. 그분을 추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자유한국당 내에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아니라고 밝혔더라고요. 네, 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게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해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 위원 추천을 해서 지금 그 오늘 정부 합동 조사를 통해서 17명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조사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5개월 조사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안만 발표를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 변호사님도 얘기하셨듯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진행을 못했어요. 조사 권한의 한계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하루속히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시작해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좀 적합한 위원을 찾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여당에서는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한국당에서는 한국당이 갖고 있는 이제 인재풀이 있을 텐데 그 인재풀에 있는 분들 중에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기를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수락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좀 곤혹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 경험은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경험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위원을 위촉하고 뭐 자유한국당에서 갖고 있는 인재풀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실 분, 전문가 분들을 위촉해서 이제 추천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만약에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소속돼 있다거나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 사과할 거고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이게 더 이상 미룰 문제도 아니고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면 승부로의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안을 지금 제출을 했는데 그 뭐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냉면 얘기했던 거에 왜 제대로 대응을 안 했느냐 이것도 있고 뭐 탈북자 출신 기자 취재 배제 이유도 있고 뭐 남북연락사무소 예산 100억 그것도 지금 이유가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마 이선관 조평통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대북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그 책임자인 통일부 장관을 해임하자 이런 건의안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북 관계에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연락사무소의 예산이 애초에 우리 지금 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었다든지 또 그 탈북자 출신의 기자의 취재를 사실은 우리 정부가 배제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북한 측의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배제한 거라든지 이것도 다 그 특수성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해임 건의안을 냈다면은 한국당이 너무 품이 작게 지금 남북 관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선건 위원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 그 발언 자체는 굉장히 거칠고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아무리 그 이선건 위원장이 북한의 실력자고 또 우리 방북 수행단들이 기업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남북 경협의 속도에 대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기대치에 내지는 뭐 이 속도의 차이 이런 거로 인해서 빚어진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발언의 전후 맥락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왜 그 발언을 했는지만 알려져 있지 않고 딱 그 단어만 돌출돼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전후 맥락을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자유한국당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선건 위원장의 그런 발언은 누가 봐도 좀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 한마디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이 판문점 선언이나 또 평양 선언이나 이런 남북 관계의 진전의 성과 모두를 폄훼하고 마치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북한의 무슨 그 김정은의 대변자다 이런 그건까지도 나왔는데 그렇게 보는 인식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과도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건 정확히 문제 삼더라도 이걸 지나치게 비약하거나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당의 현재 주제만 딱 놓고 보면 조명균 장관 물러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문제 제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성공했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제적 과반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실효성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의석수로.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갖는 건 사실인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냉면 굴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탈북자 출신의 그 기자의 취재 제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죠. 이제 원래 사무소에 9천만 원 개보수 비용을 쓴다고 했다 100억이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세 가지 갖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냉면 굴욕도 사실은 재벌 총수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로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처음 들어본 얘기겠죠. 살면서 뭐 그런 얘기 처음 들었을 거고요. 제가 들어도 앞뒤 맥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그런 말 들으면 좀 발끈할 것 같아요. 나한테 돈 맡겨놨나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리고 사실 외국인 주주들을 생각하더라도 이 경협이 지금 합의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아무리 재벌 총수들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결정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감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당도 그렇고 재벌 총수들 입장에서도 외국인 주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방법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뭐 압박을 받아서 해야 될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북한에서도 압박을 한다고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왜냐하면 정세현 그 전 통일부 장관 얘기로도 사실 이성건 이 분이 이걸 갖고 실제 이게 압박이라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권한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윗선에 알려지길 원해서 자기가 남한의 기업가들을 상대로 이런 발언까지 강한 했다. 액션을 취했다. 강한 액션을 취했다라고 윗선에 보고되길 바래서 대내용으로 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뭐 그런 사연이 있겠지만 저희는 또 이런 압박을 받는 사실이 있다는 거를 또 알려야 될 필요도 있죠. 우리가 그래야 우리도 여론을 형성해서 북한에 대해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도 다 똑같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세 번째 예산 문제라서 다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세가 아니라 수세적인 위치에 취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내놓을 건 많잖아요. 뭐 돈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왜 이런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냐. 그리고 수세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카드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론이 형성되는 거 그리고 야당이 나서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뭐 그 통일부 장관도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막 큰 소리 치시고 이러니까 다음에 북한 고위 관리를 만났을 때 보셨죠 TV에서 제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당은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보수층이 지지층이니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네, 목리라기보다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이슈를 선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정치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임 건의안과는 좀 별개로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좀 너무 저자세다라는 이야기들이 야당 쪽에서 특히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평화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체제 경쟁이 끝난 시대지 않습니까? 어느 면을 보더라도 우리의 체제가 북한의 체제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인내하고 좀 더 넓은 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조명균 장관이 굉장히 점잖으신 그런 성품의 소유자세요.
비단 뭐 남북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예. 어떤 자리에서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야당에서는 그걸 두고 저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하는데 저자세라기보다도 오히려 좀 더 단수 높은 그런 어떤 외교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가 네. 이기는 건지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보시고요. 좀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 양진호 회장이 지금 실검 1위에 올라온 지 어제부터 계속해서 아마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양진호 회장이 누군지. 근데 폭행하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뭐 주변 직원분들도 보니까 꼼짝을 못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그 영상 어떻게 좀 보였습니까?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나 그러니까 네. 사람이 자신의 자긍심 어떤 자존심이 부서지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 사실 저걸 다시 이게 영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는 다시 한 번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3년 전 기억이 다시 다시 떠오르겠네요. 되살아날 거고 지금 지방에 가서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지방에 가서 있다고 한다는 건 이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는 거는 저분이 양 회장이란 사람이 IT 업계에서 그만큼 발이 넓고 영향력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거를 법적인 뭐 고소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했었냐라고 물었을 때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IT 업계에서 발이 넓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해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본인 앞날에 오히려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회사의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볼까 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는 뭐 참고인 진술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되는 경우에 이제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 다른 직원들을 곤란하게 했다는 말은 저 영상을 보면 저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혹시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들이나 뭐 우리 동생은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고 또 저분은 아마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는 분 예.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 형태. 자기 회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니까 경영 개입이 더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저런 모습이 더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뭐 여기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네.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국민이 다 아는 기업은 생활하기가 곤란하다. 어떤 때 유리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국민이 이름을 잘 모르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오너들이 활동하기가 편하다고 돈 쓰고 다니기도 딱 편하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재벌들이 뭐 갑질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 보면 독과점인 형태가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 주주가 많고 또 아주 투명하게 그 주식회사 형태로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있는 회사는 소비자 중심으로 되니까 저런 형태를 이제 앞으로 점점 자제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독과점 형태로 그러니까 뭐 항공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더 이런 모습이 나오기가 쉽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이 문제는 이제 폭행 문제, 회사 조직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독점 문제라든가 회사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은 지금 계속 내용도 나가고 있지만 사실 폭행 영상 이후로 뭐 직원들에게 강제로 염색을 시킨다든지 뭐 닭을 뭐 화살로 싼다든지 이런 건 정말 엽기적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엽기적이고요. 저런 것들이 전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어떤 한 언론에 그런 기획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맞을 짓을 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 있어도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폭행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양진호 회장이라는 분이 그 음란물 그 유포 방조 혐의로 이미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이런 혐의까지 폭행 혐의라든지 뭐 동물학대라든지 이런 혐의까지 추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동안에 뭐 재벌 대기업들에서도 간간히 이런 뭐 갑질, 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삐뚤어지고 왜곡된, 잘못된
특권 의식의 이 발로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업에서의 지위이지 한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폭행을 할 그런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 문화 내에 그런 왜곡되거나 삐뚤어진 특권 의식이 자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때때로 표출되고 있고 또 그게 드러나더라도 뭐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처벌을 받다 보니까 예.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경각심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기업을 하는 분들도 기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본인이 기업의 오너라면 기업의 오너일 뿐이지 기업의 직원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지금 저 영상을 보면 이렇게 때리는 건 뭐 당연히 폭행죄인 건 누가 봐도 알겠는데 직원들이 하기 싫은 염색을 반강제적으로 시킨다거나 쏘기 싫은 화살을 쏘게 한다거나 이런 건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예, 강요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폭행죄는 사실은 저희가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봤다시피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의 경우에 이제 뭐 기존의 사건도 보면 폭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그냥 무마돼서 넘어가는 게 그냥 거액의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 예. 예, 합의를 해버려서 이게 폭행죄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합의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양형 기준이 거기에 공탁을 해놓으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아주 뭐 초범이거나 그 전에 사실 저런 범죄를 반복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엔 초범이라고 이제 재판을 처음 받으면 초범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처벌이 거의 그렇게 벌금 강하지 받고 않고. 나오신. 예, 그래서 폭행죄나 강요죄 이런 게 양형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육신의 고통도 있겠지만 그 자존심이 상처를 받잖아요. 네. 영혼이 상처를 받는 저것도 거잖아요. 트라우마가 엄청날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서 그렇게 고려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런 트라우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조직 생활을 다시 어렵게 할 수도 있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실 법률이 커버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법관들도 이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게 가능한 문화라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던 거, 어떤 회장이 이런 일을 했던 거, 그 기업에 대한 그 어떤 경계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 그리고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여론이 형성돼 있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아무리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압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이제 경쟁이 치열한 회사면 저런 문제가 덜하고요. 그리고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이제 여론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중의 힘 그리고 잊지 않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저런 피해자들에게 힘이 돼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참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